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역시 미국이 짱이다,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돈 버하면 무조건 벌 수 있다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막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 1년 보이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벌었다가 잃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돈이 원래 4억, 5억이 있었는데 그 돈이 1억이 되었어. 너무 슬퍼. 이렇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엔비디아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이제 시기별로 나누는 대화가 좀 달라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10월 2일부터 이제 점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한 10월 말쯤 되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 너무 좋아. 지금 막 사야 되나 봐.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그죠? 자, 12월 중순 한번 볼까요? 쯤이죠. 그죠? 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막 올라가다가, 그래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이때쯤 됐을 때,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폭락 같아. 요즘 버블이래. 빨리 이거 팔아야겠어. 그러다가 1월 초 한번 볼까요? 막 이렇게 다시 오릅니다. 그때는 와, 요즘에 엔비디아 진짜 좋다. 너무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1월 말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엔 야, 이제 딥시크로 엔비디아 망했나봐. 이제 트럼프 때문에 엔비디아 안 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변동성이죠. 언제든지 어떤 이유를 붙여서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는 트럼프의 정책 하나하나에 따라, 그리고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변화합니다. 자, 과연 이 시점에도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수익을 내는 부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을 줄이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이용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제 해야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 영상이 좀 인기가 많아지면 변동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씩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한 33세 혹은 34세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우리 A라는 친구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고 모아서 1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은 언제나 옳다. 어차피 오를 거니까 나는 모은 모든 돈을 다 TQQQ에 몰빵할 거다. TQQQ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죠. 한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ETF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TQQQ 차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차트입니다. 자, 보면은 2018년도 6월 한 뭐 이쯤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엄청 웁니다. 이거 떨어져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이후부터는 다시 엄청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엄청 슬퍼요. 번 돈 다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막 올라요. 엄청 행복해요. 그리고 또 떨어져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모든 변화와 이 바람들을 다 내가 견뎌냈다 라고 하면 4억, 5억 넘어갑니다.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그죠? 아주 엄청난 수익이 됩니다.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6월, 그죠?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519%.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 잠깐 보고 더 이상 이 금액은 보지 못해요. 언제까지? 요 아래까지. 그죠? 자, 보통 이제 A는 여기서 우리 친구 A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역시 미국이 짱이다,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돈 버하면 무조건 벌 수 있다.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막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 시작하겠죠. 자, 그 다음 1년 보이시나요? 그리고 2년 보이시나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정확히 2018년도쯤으로 돌아가게 되죠. 보이시죠? 그죠? 이 4억, 5억이 다시 1억이 됩니다. 자, A는 이 상황에서 나는 벌었다가 잃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돈이 원래 4억, 5억이 있었는데 그 돈이 1억이 되었어. 너무 슬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 A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면 돌을 닦아서 정말 그 수양을 완벽하게 해서 이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또 4억에서 5억 정도 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A 같은 분 없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어떻게 되죠? 보통은
이때쯤에 더 사요. 제가 여기서 보통 한 1천만 원 정도 집어넣었다가 이쯤에서 한 또 2천만 원 정도 집어넣었다가 이쯤에서 그 돈 뭐 한 50% 또 뺐다가 한 이쯤에서 다시 한 뭐 5천만 원 정도 집어넣었다가 이쯤에서 그냥 다 집어넣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엉엉 울면서 이쯤 역시 주식은 믿을 게 못된다 라고 하고 탈출해버립니다. 보통 일반적인 페이스가 이래요. 그리고 나서 야 주식하지 마라. 주식은 진짜 쓰레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했다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됐을까요?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됐을까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한 투자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BOXX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 그래프가 아주 예술적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10%입니다. 이게 2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에 안정적으로 5% 수익을 주는 ETF예요. 이게 미국의 채권 1개월에서 3개월짜리 채권들에 계속 투자를 해서 이 5%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 ETF와 변동성이 아주 큰 ETF를 나눠서 투자할 때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게 변동성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참고로 이 BOXX라는 ETF는 그 2022년 12월에 만들어졌어요. 때문에 지금 테스트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이 그래프에서는 연 5%의 뭐 예금이나 적금 같은 상품이 있었다고 혹은 채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TQQQ와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자산과 높은 자산이 뭐 예를 들면 TQQQ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변동성이 낮은 자산인 BOXX를 섞는 겁니다. 변동성이 낮은 자산인 이 둘을 섞는 거예요. 몇 대 몇 비율로 섞을지는 뭐 각자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1대 9로 섞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러면 1월에 TQQQ에 10%를 집어넣고 그리고 BOXX에 90%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가격이 변하겠죠. 그죠? TQQQ가 예를 들면 올랐다고 생각해보죠. 올랐는데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한 달 뒤를 딱 까서 봤더니 TQQQ가 뭐 예를 들면 15%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비율로 얘가 이제 한 뭐 85%가 된 거겠죠? 그죠? 자, 이걸 다시 90%와 10%로 맞추는 겁니다. 이 시점에.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이때가 됩니다. TQQQ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 대비 TQQQ가 예를 들면 3%라고 줄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엄청 떨어진 거죠? 거의 한 70%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 자산의 비율은 97%가 되겠죠? 그죠? 자, 이때도 얘를 90%로 줄이고 얘를 10%로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매월마다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리밸런싱 작업을 반복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이썬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코드는 GPT 통해서 만들었어요. GPT한테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주식 투자 이제 백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네가 코드를 좀 만들어 달라. 내 돈이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지정한 비율 1대 9 혹은 2대 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T는 TQQQ에 투자하고 D는 연 5%의 예금이 있다고 이게 이제 BOX가 XX가 되는 거죠. 있다고 가정해서 거기 넣어둘 거다. 매월 1일에 리밸런싱을 해서 다시 T 대 D 비율을 맞춘다면 내 자산 1억이 이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적으면 이렇게 코드를 쭉 만들어줍니다. 저는 얘가 만들어준 요 코드에서 세팅값과 몇몇이 버그 수정 조금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요런 코드가 나와요. 자, 이걸 1대 9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고 런을 누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아까랑 조금 다른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어땠죠? 아까는 변화의 폭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변화의 폭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변화의 폭이 아까랑 다르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엄청 떨어졌던, TQQQ에서 엄청 떨어졌던 구간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 정도면 인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좀 버텨낼 수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근데 전체적인 수익률은 물론 좀 줄어들어요. 수익률이 좀 줄어드는 게 아쉽다라고 하니까 좀 다른 퍼센트도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3, 7인 거예요. 3, 7. TQQQ에 3을 넣고 그리고 BOXX에 7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런 누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아까랑은 좀 다르게 조금 더 요동이 치는 걸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는 아니죠. 그죠? 이렇게는 아닙니다. 아까 있었던 모든 구간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4억에서 5억 정도 벌 수 있을 텐데, 요런 방식으로 30에서 70 정도로 리밸런싱을 한 사람은 한 3억 정도 이제 수익은 좀 낮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투자하냐면, 이렇게 투자한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하게 되냐면, 보통 이때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한꺼번에 다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의심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잃어요. 잃으면, 무서워. 그죠? 안 해. 그러다가 올라가면 보통 또 한 플러스 한 5천만 원 정도 집어넣어요. 그죠? 떨어져요. 그래도 뭐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언제?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또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더 집어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아까 그냥 TQQQ만 집어넣었던 사람은 여기서 보통 망했다. 나는 그냥 탈출할래. 하고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리밸런스는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갈 때 더 집어넣어서 되게 진짜 좀 못난 선택을 했다고 쳐도 올라갔었을 때 더 돈을 집어넣어서 못난 선택을 내가 좀 했어요.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약간의 포모가 왔습니다. 더 사고 싶은 그 시점이 왔어요. 샀다고 치죠. 그래도 떨어지는 이 폭락의 규모가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5대5를 볼까요? 5대5. 5대5는 어떻게 되냐? 이제 3대7이었잖아요. 그죠? 5. 더 위험하게. 그죠? 그러면 보죠, 한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4억에서 5억이라고 했으니까 근접까지 갔어요. 그죠? 비슷하게 4억에서 5억까지 갔습니다. 근데 아까보다 변동폭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아까는 여기까지 찍었잖아요. 2018년도에 처음 투자한 금액 이하까지 내려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그만큼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만큼의 TQQQ 그냥 보유하고 있는 만큼의 수익률, 그와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래프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죠. 그냥 투자한 거랑 그냥 그래프 두 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두 개의 그래프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올라가요. 50대 50입니다. 5대 5. 근데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너무 무시무시해요. 이거 어떻게 견디단 말이에요? 이거 견디기 너무 힘들죠? 쉽지 않아요. 자,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올라가는 시기에는 변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좀 더 높여요. 뭐 7대 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높고 하락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변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즉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먼저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투자에는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걸 제가 돛담배의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기와 흐름이 다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돛담배의 바람이 중요한 이유는 시기에 따라서 뉴스의 파급력이란 변동성이 정말로 크게 달라져요. 사실 주식이나 코인의 중요한 뉴스는 이번에만 나오는 특별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뉴스들이 항상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 그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은행이 파산한 얘기인데 어떻게 들리시나요? 은행 파산.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자, 이게 왜 무시무시하냐면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죠? 그거랑 겹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발작해가지고 야 팔래 폭락할 만한 엄청나게 큰 재료였단 말이죠. 근데 떨어졌나 한번 볼게요. 이 QQQ 그래프입니다. 미국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그래프입니다. 보면 이 실리콘밸리 파산 관련된 뉴스가 한 3월 한 10일쯤 그쯤 3월 한 중순쯤 나왔습니다. 즉 이 정도 시기였어요. 이 정도 시기. 지금 어떻게 보이나요? 엄청난 폭락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기거든요? 어떤 갭이 더 커 보이시나요? 무슨 폭락 후 무슨 상승이 더 커 보이시나요? 지금은 변동성이 더 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 파산되고 난 다음에 물론 미국에서 뭐 잘 수습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럼 지금도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자, 다시 코스톨란이 달걀 모델 한번 살펴보죠. 요 이미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리콘밸리 파산이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어느 시점이냐면 이때쯤입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거예요. 그땐 어떤 시점인가요? 보시면 버블이죠. 버블이에요. 사람들은 야 사자 라는 게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미국은 주지 않는다. 다시 매수합니다. 계속 오르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어딘가요? 지금은 금리 고점에서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 어느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금이 버블의 최고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나요? 경제 위기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장세인 겁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하고 제 첫 주식이 그 5G 관련된 주식이었어요. 친구가 이제 5G로 돈을 엄청나게 크게 번 친구가 옆에 있어서 저도 이제 5G에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주를 한참 봤어요. 대장주는 뭔지 보고 기술 그 자체는 어떤지도 보고요. 그리고 PER, PBR 같은 지표들도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봐도 실제 매매할 때는 제 생각대로 손이 나아가질 않아요. 떨어지는 시기의 그래프를 혹시 보셨나요? 떨어지는 시기의 그래프의 오른쪽은 정말 계속 가라앉는 배 같은 느낌이에요. 무서워서 손절하게 됩니다. 오르는 주식의 그래프를 보셨나요? 그러면 그 오른쪽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제 FOMO라고 하죠. 나도 막 미친 듯이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러면 계속 사요. 혹은 나 이때쯤에 팔아야겠다고 팔고 나오면 계속 올라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기곤 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건 사실 2차적인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는 제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주식에 쏟는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PER, PBR 조사를 해도 아무리 기준을 세우고 투자를 시작을 해도 잠깐 짬이 나면 계속 차트를 들여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그저 오른쪽에 있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너무 소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짜 소중한 거는 그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다 시간 그리고 에너지 이게 가장 소중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믿는 건 저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적어도 투자를 할 거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식에서 제 생각에 프로그래밍은 필수가 됐어요.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안쓰러워요, 좀 사실. 여전히 사람들은 약간 주식을 하면 일기를 쓰죠. 주식 일기를 쓰고 뇌동매매를 하고 주식시장에서 자기 수양을 해요.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거대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제 생각에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조금만 조사해보면 사실 뭐 다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그 2003년도에 15%였거든요. 시스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이 봇이 직접 매매를 하는 게 15% 정도 됐었습니다. 2010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70%로 올라와요. 2025년이잖아요, 지금. 그죠? 2025년. 우리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프로그램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수양을 하는 개미는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단 감정이 없고요. 프로그램은 내동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어가면 전 무조건 질 거예요. 전 충동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트를 보면서 들어가는 매매는 저는 무조건 졌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든지 이긴 적이 없어요.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해서 승리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된다. 프로그래밍을 직접 배우고 코딩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래밍 자동 매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링크에 따로 공부 로드맵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완벽하게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를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분명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